예,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지코노미의 아들 전영진입니다. 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과 시장을 연구하는 분들을 모두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김효정 주택정책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세 분이 많이 싸우시는 걸 원하는데 이제 얼마나 저거 하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첫 질문은 국토부에서 나오신 국장님께 먼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나오셨던 원희룡 장관께서는 집값이 이제 수년 전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의 시장 상황을 진단해 보자면은 정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집값이 안정된 수준에 부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국장님? 이제 사회자님께서 질문을 원희룡 장관님을 두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잠깐만 부연을 드리자면 저희 장관님께서 집값이 얼마 정도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장관님께서 지금 현재의 집값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근데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어느 정도 집값이 국민이 부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것이 이제 당장 집값이 하락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국민이 부담 가능하다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집값도 있고 국민의 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같이 작용을 하는 것이니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집값과 소득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국민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시장의 균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점을 제가 약간 부연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지난 한 5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고 한 43% 정도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근데 요 근래 들어서 22년 한 8월 기준으로 6%가량 이제 하락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에 참여해 있는 여러 소유자들이 집값이 이제 너무 고점이다라는 인식도 있고 또 굉장히 급격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시장이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정부에서도 이 조정 과정이 이 안정세라는 것이 급격한 하락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서는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시장을 이제 보면서 저희가 이제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가격적인 면을 보자면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과거의 금융위기 때 굉장히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던 것하고 비교를 하면 아직은 절대적인 수준의 하락세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다만 거래량은 과거에 아주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던 시기와 마찬가지로 매수 심리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실제로 거래량도 굉장히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분양 같은 경우에도 절대적인 수치가 큰 것은 아닙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절대적인 수치는 크지 않지만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속도가 좀 있습니다. 이제 22년 5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한 2.8만 호 종의 미분양이 있었던 것이 8월달 기준으로 하니까 한 3.3만 호 정도. 그래서 미분양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는 크지 않지만 이것이 시장에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되고 있는가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금리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금리 수준도 저희가 이제 과거의 금융위기 때나 이런 때하고 비교를 하면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저희가 08년대 금융위기 때에는 금리가 7%에 육박을 하기도 했고 근데 지금 이제 3% 수준이니까 금리의 절대적인 수치가 높지는 않지만 굉장히 단기간에 큰 인상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또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위축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지난 과거에 있었던 금리 인상은 계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와중에 조금씩 인상되어 왔었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자들도 이제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제 경제 활동을 쭉 해왔었던 반면에
최근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금리 기조가 이제 이어져 오다 보니까 금리라는 것이 굉장히 저금리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경제 활동을 하다가 급격하게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현재는 매도자나 매수자나 모두가 다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한 결심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은 결심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주택 시장의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인 수치가 그렇게 위험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우리 경제 주체들이 활동을 하면서 전제하고 있었던 상황이 크게 변동되었던 점이라든지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이렇게 위험 정도가 어떤 양상을 나타낼지에 대해서는 참 지금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우려스러운 점이 시장에 이렇게 심화되기 전에 정부 합동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고 정말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시장에 공포가 많이 번지고 있지만 10여 년 전 과거 그리고 지금의 절대적인 수치로 이제 보자면은 아직까지 이렇게 엄청난 뭐 부동산 시장 불황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좀 진단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좀 약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보시나요? 뭐 앞에서 잠깐 앉아서 들으니까 장관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마지막 표현을 이제 귀에 꽂혔는데 막연한 공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던지는 어떤 함의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과 뭐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어떤 상황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뭔가 침체기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뭔가 침체의 사이클의 진입기 정도 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많은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떤 지표들이나 신호들을 잘 해석을 해서 시장도 그렇고 정부에서 정책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격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 금리 인상이 중요한 어떤 그 하방 압력의 원인인 것처럼 초금리 시대가 가져왔던 상황에서의 가격 상승이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비정상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를 수용을 하고 이 높은 가격에 대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명확하지 않고 막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 큰 원인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막 급등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뭐 시장 경제에 기반한 그런 주택 시장에서는 굉장히 공급이 활성화되고 확대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공급 과잉이 버블의 붕괴를 가져오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게 되죠. 근데 국내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가격은 막 올랐는데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서울 주택 시장, 특히 아파트의 주택 시장은 공급에 대한 부족이 여전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수급 상황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막연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이 과연 버블의 붕괴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작동할 거냐에 대한 이제 좀 불확실한 해석들이 이제 가능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명확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는 게. 그래서 좀 꼼꼼하게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어쨌든 뭐 저희가 비교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과 많이 비교를 하니까 이제 그때 상황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그때 비교해서 좀 더 어느 정도 수준? 상대적으로 그리고 뭐 최근에 장관님이 뭐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이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18이다 그래서 그게 뭐 10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나 보죠? 안 하셨나요? 10 정도 수준이 국민이 부담 가능하게 적정한 수준이 아니겠는가? 그런가요? 이게 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다 틀려서. 근데 참 저희 학계에서 이 PIR 지표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라 이 분자와 분모의 분자는 이제 주택 가격이고 분모는 소득인데 그 지표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거라서 어떤 한 가지 지표의 수준을 가지고서 그게 10% 10이 안정적이더라고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그런 구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국민은행 지표가 18로 나오는 것도 있고 해외 비교가 가능한 실제 거래가 그러니까
해외는 시세라는 정보가 없거든요. 대부분 단독주택이고 이래서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시세를 뭐 단지 무슨 평형에 대해서 매주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되는 가격을 가지고서 어떤 시장의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실거래가를 기반한 지표를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주택시장이라는 게 어느 중앙만 띄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도시든 중심만 띄어서 보게 되면 거래되는 주택 가격은 비싸고 중심 도시에는 임차 가구가 많이 살고 1인 가구 많이 살고 청년가가 많이 살기 때문에 중위소득은 낮아요.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중위소득이 낮으냐 경기도의 중위소득이 낮으냐 보면 서울이 낮습니다. 경기도는 가족형 가구들이 많이 살고 서울시는 뭐 1인 가구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득의 수준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향된 정보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따지면 서울시라는 서울 대도시권의 중심 도시에 있어서의 소득 대비 주택가의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수준이라는 게 18이냐 10이냐에 대해서 뭐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같은 기준을 가지고 실거래가 정보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10 정도가 최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 소득이 집계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게 한 2020년 정도 수준이니까 뭐 그 이후에 상승분은 제외를 하고 보게 되면 이 수준을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지표를 쓰면 지금 안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수준을 얘기할 수 있는 지표가 어떤 적정 가격의 수준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다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다만 최근에 있어서 주택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과거의 수도권은 같이 움직였어요. 경기도 그러면 서울도 오르는 그런 추세를 보였는데 최근 한 5년 넘짓 2013년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서울만의 독주였죠. 서울만의 독주였고 경기도는 사실은 2018년, 19년까지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최근에 올랐죠. 그게 이제 19년 이후에 금리 초저금리로 이제 진입하면서 생기는 영향이라는 게 이제 경기도는 변화를 시킨 거고 서울시는 2013년 10 뭐 그때부터 이제 지속적인 상승이라 상승의 폭을 국제 금융위기 시점 이후로 잡으면 뭐 서울의 아파트는 한 100%, 경기도의 아파트는 한 60%, 뭐 남짓이라서 저는 경기도의 수준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냐면 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서울의 경우 왜 높으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공급상에 대한 부분도 해석을 해야 되니까 거의 뭐 10년간 이전 뭐 오늘 오세훈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 시장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서울 중심 도시에 있어서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뉴타운 관련된 구역들을 정비 구역들을 뭐 400개를 해제를 시키고 이런 영향들이 이제 공급의 위축으로 만들어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급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사실 걸림돌인 거죠. 그래서 수급의 영향은 단순하게 뭐 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여전히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공급 과잉에 따른 버블 붕괴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정부의 선택도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은 갖고 가되 공급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인지를 하고 끌고 나가야 되는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있는 거죠. 옆에 계신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시장상이 잘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바라보면서 아직은 판단을 좀 늦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뭐 무너질 그런 시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허 박사님이 질문을 잊으셨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드리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왔을까? 지금은 어느 정도의 지점일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국장님과 이 교수님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아직 판단을 조금 유보해야 되는 쪽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침체 초입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침체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대표적인 현상들이 첫 번째가 가격 하락, 두 번째가 거래 감소, 세 번째가 공급 시장 왜곡, 네 번째가 금융 부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거래가 함께 감소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요. 선후행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어느 게 먼저인지 시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에서 검증하고 있지만 통일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가 동반해서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의 자산 시장에서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 현재 거래량은 아까 김효정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 최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급 시장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허가는 증가하는데 착공이나 분양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유는 뭐냐면 땅은 샀습니다. 근데 금융 조달을 해야 되죠. 금융 조달을 하기에는 인허가를 받는 게 낫고 그렇지만 잘 팔리는
확신이 안 쓰는 거죠.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착공이나 분양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금융권에서는 연체율이 지금 유의미하게 올라가진 않지만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소비자 금융 쪽에서 연체율이 소폭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경매 시장에 물건들이 올라가고 낙찰율 자체가 내려가는 패턴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공급자 금융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강원도의 레고랜드 쪽에서 PF 부실 문제가 현실화됐고 또한 지금 금리 자체가 PF 대출은 10% 후반대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소비자 금융의 주담대가 8%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데 공급자 금융은 그것보다 더 높은 15% 지금 20%까지 얘기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뭐 대환 대출하기 어렵고 신규 연장하기 어렵고 연장하려면 신용 보강 추가로 요구하는 이런 현상들이 불황기 현상들이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지금 현재 불황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초입에는 분명히 들어왔다라고 진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말씀을 두 분 똑같이 해주셨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떤 패턴이 있었냐면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확 떨어졌어요. 한 서울이 18% 가까이 실거래가 떨어졌다가 거의 몇 달 사이에 빠르게 리바운드 했습니다. 빠르게 리바운드하고 다시 4년 6개월 동안 15.9% 수도권에서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엄청난 충격에 의해서 폭락 있고 리바운드 되는 패턴은 아닌 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 하락하는 폭이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패턴이 조금 더 지금 현재로서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얘기들 했었고요. 지금은 그 용어를 거꾸로 얘기하면 영끌 공포 혹은 깡통 전세 대체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한경이 오늘 이제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일정 부분 경기 사이클이 바뀌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초입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한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완전 과거 같은 폭락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루한 하락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입에 서 있다고 강하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세 분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좀 이제 나왔던 단어가 아무래도 이런 환경에서는 거래가 좀 안 된다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조심스럽지만 거래 절벽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사를 이제 가셔야 될 분들 혹은 처분 조건부로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이 곤란해지는 경우들도 좀 있는데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약간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진단도 나와요. 근데 또 이게 집값의 불씨를 살려버릴까 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일단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뭐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의 그 불안 심리나 막연한 공포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붕괴로 갈 거냐 아니면 연착륙이 가능한 사항으로 마무리가 될 거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선택들이라는 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시장 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한 갈등이 있는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거 뭐 손을 댈 수 없는 시장이면 그냥 뭐 무너진 데는 놔둬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개입을 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연착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가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요즘에 거래 절벽과 관련된 그런 경험이라는 게 참 특이한 경험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부동산 거래란 정보를 2006년부터 노무현 정부 때 만든 신고제도에 의해서 쌓아가면서 얻었던 그런 거래 물량 중에 주택은 재고가 늘어났는데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정상적인 시장의 반응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냐에 대한 좀 의문을 항상 던지게 돼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여기서 연결된 게 이제 결국은 굉장히 시장의 거래를 옥죄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규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이제 거래라는 것은 나만 거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살려고 그러면 전세를 빼야 되고 내가 새 집에 들어가려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되고 뭐 그 집을 사는 사람은 뭐 무주택자일 수도 있고 다주택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그런 거래 연쇄고리가 작동을 해야지 시장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오랜 기간 동안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시장에 대한 규제, 특히 다주택자,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옥죄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실 뭐 숫자로 보게 되면 항상 언급을 하는 게 종부세가 몇 %죠? 종부세가 현재 최고 세율은 6%까지. 취득세가 12%. 숫자가 너무 커서 제가 까먹습니다.
취득세 12%, 종부세 6%, 양도세 75%. 그러니까 각각에 있어서 막강한 숫자들을 다 모아놨어요. 어느 나라도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에 거래를 만들어내는 세 가지 주체가 있는데 차가에서 내 집을 처음 마련하는 가구들 있겠죠. 절박하다 우리의 정치적인 대상자로 삼는 그런 주체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느냐? 내가 뭐 20평 아파트에 살다가 애들이 생겨 30평 아파트로 옮겨가는 자가에서 자가로 옮겨가는 거래도 수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주택이 어느 나라든 임대주택으로 유지되는 비율이 뭐 30% 40% 돼요. 그럼 그 주택은 결국 임대사업자의 어떤 거래 대상이 되는 거고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라서 그게 우리나라는 다주택자이고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거래가 또 그 비율만큼 차지를 해야지 정상적인 거래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를 다 막아놨으니까 일단 연쇄고리 하나를 완전히 띄어낸 거죠. 막혀가는 거예요. 근데 침체기에 있어서의 상황은 차가에서 자가로 가는 사람은 가격이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자산인데 그 유일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임차시장에 머무르는 거죠. 옛날에 전세에 머무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전세가 문제가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이제는 월세도 함께 머무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구매를 만들어낼 힘이 약합니다. 자가에서 자가로 옮겨가는 사람은 그런 거래가 활성화돼야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소한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만 수익률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면 자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약해도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거래를 활성화하는 침체기에서의 중요한 주체는 싫든 좋든 배는 아플지 모르지만 어쨌든 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돼야지 거래가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의 위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심각하고 나중에 이제 가계 부채의 문제, 특히 영끌의 문제도 결국은 그들이 필요할 때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투매를 위해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금융시장 위기로 전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는 버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지금까지 굉장히 옥죄어 있는 다주택자의 기능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뭐 무너지는 게 싫다 그러면 여태까지도 그래 왔고 그게 또 정상적인 어떤 시장의 정상화의 방향이고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규제 완화나 거래 절벽의 문제가 우리가 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어떤 합리적인 정상의 방향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나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시장 정상화의 방향이라는 입장에서 어떤 선택들이 이루어져야지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건전한 다주택자들의 역할을 좀 이제 달려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양책을 좀 꺼내야 될 시점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우선 이창호 교수님 말씀에 제가 100%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제 앞서 제가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심각한 게 사실 거래 감소거든요. 거래량 자체가 지금 반토막이 났고요. 앞서 이창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스탁 재고량 엄청 늘었어요. 늘었는데 거래량 자체가 이 정도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보면 2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비정상적인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다시 침체가 덧대진 상황이죠. 그 2가지 원인을 한번 발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책적 대응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 시점을 선택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게 이제 국장님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라서도 늦어서는 안 되는 거죠. 빨리 하면 우리가 몇 달 전에 있었던 코인 비탄감 이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금융위에서 했었던. 사실은 젊은 사람들의 부실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금융위가 빠르게 선제적으로 도입을 했다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맞부딪혔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을 받았죠. 늦게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되냐면 정책 효과가 거의 반감되죠. 결국은 언제 들어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게 있어서 앞에 원인에 다시 돌아가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시장 정상화고 이창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한 거기에서는 공약 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공약 이행 속도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딘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 부분 아니면 세제 부분 다 광범위하게 생각보다는 지금 공약 이행 속도가
늦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분명히 좀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제 경기가 악화되니까 이 비정상적인 것들이 더 문제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개인들에게 불합리한 것들로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이 이제 처분조건부 이제 분양 물량들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경기가 악화됐을 때 처분을 목적으로 처분하겠다는 이제 확약을 하시고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안 팔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이행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발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할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또한 그 안에서 보면 저도 이제 이창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세율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조금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 연착륙 수단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사실은 개입하기 전에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IMF 때 돌아보면 우리가 제일 센 경기 부양책은 뭐냐면 양도세 면제입니다. 거의. 이제 제일 센 게 뭐였냐면 양도세 5년 면제와 같은 이제 정책들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썼고요. 일부 위례 미분양이 났던 것들이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거기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턴했을 때.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경기 침체 수준별로 어느 정도의 정책 수단들을 썼는지를 미리 검토해 놓을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정책 시기와 그다음에 정책 수단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공급자 금융 쪽에 이제 지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후행해서 수요자 부실 금융 쪽의 지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해야 되고요. 제일 앞에는 앞서 이창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정상화 정책들이 먼저 작동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분의 답을 가장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부양책을 꺼내야 될 시기입니까? 일단은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제로 거래세가 지금 정말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거래가 왜 위축되어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면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이제 규제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변동을 하면서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래 가격으로 거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미스매치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실제로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급매물만 소화가 되고 있고 일상적인 거래는 지금 거의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정말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 실수요자들의 어떤 불편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10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 제시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인위적인 어떤 수요 진작 정책을 펴야 되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으로서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겪고 있는 이제 어려움들을 조금 이제 조목조목 보자면은 아까 이제 허윤경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처분 조건부라든지 내가 이사를 가면서 어떻게 좀 해소해야 되는 것들이 해소가 되지 못함으로써 내가 이제 당장 해야 될 것들을 잘 못하고 있는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내가 보증금 해소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집을 산 사람들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내가 갚아야 될 세무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애로사항들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부분이 과연 어디인가. 그래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다소 인위적으로 들어가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아울러서 해제, 대출 규제, 그리고 규제 지역 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는 시행을 했고 일부는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만은 다주택자 취득세 좀 가중하다 이런 말씀 두 분께서 다 주셨는데 저희가 다주택자에 대한 정상적인 세제 완화를 사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드린 바가 있고 일부는 발표를 했고 일부는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것들을 어떤 단계에서 어느 속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규제 완화의 속도가 다소 늦다, 공약에 대한 이행 속도가 늦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인위적인 부양책을 꺼내기에는 다소 신중한 시점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좀 예민한 질문을 계속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3기 신도시에 관련된 얘기인데 저희가 예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기 신도시를 개발하다가 이제 검단 같은 것들은 많이 늦어져서 이제야 분양하고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가 가라앉는 상황에서 과연 3기 신도시가 예정대로 개발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걸 정말 해야 되는 걸까라는 근본적인 의미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3기 신도시 처음 발표할 때부터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시장이 가라앉으니까 3기 신도시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많이 과거보단 지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박사님부터 이번에는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인구 구조나 도심으로 집중하는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의 변화나 아니면 도심의 노후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외곽 개발은 미래 세대에 상당한 부담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물량은 저는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어차피 지금 전 정부가 됐던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현재 이제 3기 신도시를 통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요. 그걸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요. 저는 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3기 신도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이제 그거 필요 없으니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 신뢰를 굉장히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한 가지 더 고민은 이제 미래에 대한 대응과 현재 불안에 대한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기 발표된 신도시들은 개발을 하되 추후에는 외곽화는 조금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앞으로도 이제 특지 발표들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3기 신도시 계속 갈 수 있습니까, 국장님? 두 가지 포인트잖아요. 하나는 이제 인구가 줄고 있다. 하나는 지금이 시장이 침체기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조금 구분해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우려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질적인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인구가 주는 거하고는 다르게 여전히 가구는 분할을 하고 있고 저희가 통계청의 어떤 예측치를 보면은 2040년까지는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 정도의 주택 공급량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정부가 하고 있는 판단이고요. 시장 침체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저희가 과거에 이제 시장 침체기 때에 주택 공급을 중단시켰던 것이 나중에 시장이 이제 살아나고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오히려 너무나 지나치게 가격을 상승시키는 어떤 유인으로 작동되었던 경험을 보았을 때에는 시장이 침체기에도 지속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정말 미래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주택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침체기에 주택 공급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려면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도 충분하게 수행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제 민간의 주택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침체기에 민간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또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의 애로를 좀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하면서 주택 공급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고요. 이렇게 주택 공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도심지의 주택 공급 물론 지속적이고 확대해야 되고 하지만은 또 대규모의 택지 개발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정 정도의 물량을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신도시하고 다르게 저희가 자정용지를 확보를 하고 또 GTX와 같은 서울 도심까지 바로 연결되는 교통대책들을 한꺼번에 같이 계획하는 것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3기 신도시들을 꾸준하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3기 신도시는 보상 작업들도 착실하게 이어지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은 그 우려와는 다르게 3기 신도시의 진행 속도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서 교수님께서는 공급에 대한 문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그 세미나 하나 있어서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도시공간 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슈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 예상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전국 인구는 벌써 감소하고 있죠. 근데 가구 수는 늘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최근에 벌어졌던 수도권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통계청에서는 뭐 최근 한 5, 6년간 뭐 10만 남짓에 해서 뭐 기껏 5년 따지면 한 60만 가구 늘어난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거의 100만 가구 넘게 늘어났어요. 인구 통계학적인 가구라는 게 갖는 의미가 주택 시장에서는 소유의 단위거든요. 소비의 단위. 그래서 주택 수요를 얘기를 하는데 가구 수를 얘기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가구 수가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원인이었느냐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경기도에 있어서의 뭐 2015년만 해도 마지막이라고 그러고 뭐 그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막 밀어내기 분양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에 공급에 어떤 영향이냐, 뭐 아니면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양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냐, 또 최근에 인구 통계학적인 그런 구도를 보게 되면 젊은 세대들의 남성의 가구주율은 약간씩 떨어지는데 여성의 가구주율은 엄청나게 올라요. 그 시기가. 그래서 이건 새로운 어떤 새롭게 진입하는 세대들의 어떤 선호 체계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그런 그 특성의 변화의 결과이냐. 그래서 사실 따져볼 게 참 많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겪는 거는 일정 기간은 이런 가구 분화와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의 증가를 담을 필요성이 상당 기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이유가 문제인 거죠. 그게 한도 없이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 인구 축소의 경향이 강해지면 가구 수도 사실은 줄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맞는 서울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는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거냐에 대한 이제 선택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허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서울 대도시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통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대도시권의 통근 시간은 한 60분 가까이 됩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해서. 근데 다른 국가들은 한 30분이면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주거의 공간의 밀도 분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외곽을 많이 지었다라는 거죠. 일자리는 좀 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출퇴근 시간을 길게 하는 그런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그런 구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시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간이 주는 그런 비용을 줄이면서 몰려 살기 때문에 생기는 집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도시의 바람직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도심 쪽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짧은 거리를 출퇴근을 하면서 살아야지 생산력이 높은 효율적인 도시가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선택들이 사실은 뭐 누적된 결과이기도 하죠. 서울이라는 중심 도시가 선택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영향을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3기 신도시의 관점을 보게 되면 앞으로의 방향은 외곽보다는 인필 디벨롭먼트, 충진식이죠. 빈 곳을 채우는 개발과 리디벨롭먼트, 뭐 재건축 우리가 재개발하는 중심 도시의 주거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선택들, 이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니까 참 끌고 가기 힘든데 어쨌든 가겠다 그러니까 믿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인필 디벨롭먼트는 남아 있는 게 이제 저는 어줍지 않게 그린벨트를 굉장히 강하게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비용이 커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택들이 저 외곽에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뭐 그건 공짜냐? 그쪽에 녹지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가용한 서울 중심 도시에 가까운 그런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거는 저는 최우선은 안 되로 필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3기 신도시 입지를 잡을 때 그나마 뭐 많지는 않겠지만 쓸 수 있는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포기되고 경기도만 선택이 됐다라는 건 저는 좀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3기 신도시 입지는 2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보다는 훨씬 중심 도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필 디벨롭먼트 성격이고, 저는 그래서 1기 신도시는 사실은 최우선은 아니지만 2차적인 그런 공급 확대에 있어서의 중요한 방향성이고 끌고 나가야 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봐서 서울 대도시권이나 대부분의 어떤 국내 도시들에 있어서의 도시 축소기가 다가올 때 그나마 지금의 비효율적인 그런 공간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박사님 혹시 중간에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있으셨나요? 고개 잠깐 드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교외 개발에 대한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제 재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가 정부 목표로는 내년 2월까지인데 사실은 마스터 플랜 용역이 24년도에 끝나요. 그래서 과연 이번 정권 안에 정비구역이라도 지정될 수 있느냐, 뭐 1기 신도시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뭐 이제 노원이나 아니면 목동 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는 이제 이 재건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이고 또 약간 로드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일기 신도시는 먼저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답을 예. 회피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의 강한 질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아, 저 일기 신도시 분들이 싫어할 얘기라 참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뭐 저는 뭐 눈치 안 보고 사는 사람이라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라는 그 서울의 그린벨트를 안 건드리기 위해서 20km 넘어서는 지역에 외곽에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말은 뭐 띄어서 개발을 하면 자족적인 도시가 된다라는 계획가들의 환상에 의해서 선택된 입지이기도 하고 지금 시점에서 그때 200만 호 주택 건설이라는 큰 드라이브가 걸려서 사실은 잡지 못했던 전세가 주택 가격을 잡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 정책 200만 호 주택 건설이. 근데 사실 일기 신도시가 200만 호 주택 건설 공급에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나머지 사실 일기 신도시에 뭐 전체 따지면 한 40만 호 정도 될까 아마 그 정도 수준인데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지금은 다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라 다 같이 아파트가 돼버렸는데 난개발이고 하라는 뭐 수지 뭐 이런 택지 개발에서 그 민간이 주도해서 만들어낸 그런 개발들이 200만 원을 채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형평사회 관점에서 왜 일기 신도시만 우리도 그때 개발됐는데 우리도 재건축 필요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개발지들이 많아요. 정치적으로야 워낙에 덩어리가 큰 주체들이니까 이런 일기 신도시에 대한 배려들이 굉장히 강하게 정치적인 화두로 이제 제시가 됐는데 글쎄요, 저는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는 도시가 위축되는 시기가 되면 일기 신도시의 고밀 개발이라는 게 그런 도시 공간 구조의 효율화에 반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제 도심 쪽에 혹은 지금 뭐 싫어하시겠지만 일기 신도시 분들은 3기 신도시에 갖는 입적인 장점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드는 공간 구조를 만드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고 여기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지금 경기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재건축이라는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뭐 서울시도 지금 뭐 거기서 뉴타운 사업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논란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시장님께서 그 정비 사업의 폐해를 피하기 위해서 도시 재생으로 넘어가고 뭐 뉴타운 사업에 지정했던 400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해제하고 이런 반작용이 만들어냈던 것처럼 침체기에 그런 대규모 정비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침체기로 접어들게 되면 정말 갈 수 있는 정비 사업은 일기 신도시 중에 정말 손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름만 던져주고 뭐 용적률 주기만 했지 사업이 안 진행되면 나중에 더 진행하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 갈등들을 대표적으로 음마아파트죠. 뭐 벌써 언제 음마아파트인데 아직도 음마아파트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현명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일기 신도시에 대한 정비 사업을 무작정 확대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뭔가 사이클 한 텀을 지나고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정비 사업에 모멘텀이 생겨났을 때 그때 다 똑같지는 않겠죠. 뭐 일기 신도시의 역할이라는 게 뭐 어디가 뭐 어떤 역할인지 뭐 명확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디는 도시의 확산이라는 게 경부축을 따라서 확대되면서 중심 도시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 데도 있고 여전히 외곽 도시의 어떤 성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 동일한 그런 구도에서 정비 사업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실이라서 그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선택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지금 시기냐라고 물으면 저는
조금은 참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약간 오는 파도를 다시 한번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셨는데 사실 최근에 국토부의 행보를 보면은 24년도를 목표로 세웠다가 약간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는 없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 허 박사님 말씀까지 듣고 하려 그랬더니 해야 되겠네요.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국장님? 하시겠어요? 네. 예. 저도 일기 신도시 이슈는 좀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일기 신도시 이제 재건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비가 일기 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이제 수도권 주택 가격 불안, 주거 불안에서 이제 공약 사항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거는 대규모 노후 공공택지 전체 문제이고요. 이거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부산, 해운대 이들 지역의 노후 공공택지들도 다 지금 쳐다보고 있고요. 또한 이창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기 신도시 구역 말고 연접지에 엄청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그 즈음에 개발한 다른 이제 조금 규모가 적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정비법 체계 내에서 이거를 재건축, 재개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추가적 지원을 통해서 개발을 할 만큼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이 진행을 했을 때는 오히려 시작하니만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 지원을 하면 나머지 지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그 정도 수준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이 대부분 다 민간 소유의 땅이고 공공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 사업입니다. 그럼 민간 사업에 추가 지원을 할 때는 그만한 당위가 있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창호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세 가지 포인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도시 공간 구조상에서 정말 거기가 개발돼야 되는 이유가 나와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공간 자체를 개발해서 미래를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경제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미래 사회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그러면 이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하고 제대로 관리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모습이 동시에 충족돼 줘야 이 개발이 추가 지원을 통해서 일기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세심하게 조금 더 접근해야 되고요. 오히려 현재 기존의 정비법을 통해서 작동하는 정비 사업을 어떻게 더 효율화할 것인가가 더 포커스가 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8.16 대책에서 공급 시기를 줄이겠다. 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셨고요.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효성 있게 돌아가서 경기 침체기에도 여전히 도심화는 수급 불안 문제가 여전히 있고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제대로 작동해서 사람들한테 제대로 도심 안쪽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손에 잡힐 수 있게 해줄 것이냐 이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특별법이 거론되고 있는 건 그 특별법 안에 있는 용적률을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일기 신도시에만 그런 혜택을 줬을 때 다른 곳들에서는 이제 공감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는 저는 이제 일기 신도시의 재정비라는 문제가 정말로 녹록지가 않고 아주 큰 과제이고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기 신도시를 재정비함으로써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노후 아파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다른 지구에도 어떤 식으로 그 지구들이 앞으로 재정비하고 발전하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례와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작업들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고요. 정부가 이제 발표했다시피 24년도까지 마스터 플랜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정부는 이렇게 노후 아파트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지역들에
어떤 식으로 정비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자체에는 각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이나 토지 이용 계획이나 기반 시설의 정비 계획과 결합되어 있는 다소 구체적인 이제 정비 기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마스터 플랜 수립 과정에서 서로 같이 결합하여서 이루려고 하고 있고요. 마스터 플랜 수립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임기 내에 최대한의 작업 속도를 내기 위해서 선도지구 지정을 하면은 선도지구에서 우선적으로 안전진단이라든지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추진을 해서 임기 내에 최대한의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작업에 노력을 기울일 거고,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국토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하고의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지자체하고도 협의의 그 어떤 강도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은 일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공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일기 신도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기 신도시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지역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가 일기 신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일기 신도시를 좀 성공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고 있음을 그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만이 아니라 일기 신도시와 유사한 곳들에 대한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그 예정했던 청약제도 개편안은 언제쯤 이제 나오게 될까요? 말씀드리기 힘드신 질문이라면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자,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